오늘 풀이를 할 사주가 네, 잠깐만요. 오늘 풀이할 사주가 나야나님이 질문하셨던 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디 갔나? 네. 게시판에 보면 나야나님이 이제 질문하신 게 있는데 이거를 이제 이런 우선 이제 사주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이 사주인데 이제 질문이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송사와 관련된 이제 질문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사주는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전체적인 거를 설명해 달라. 또 하나는 이제 구체적인 사건을 이제 설명을 해 달라.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게 있냐면 이 사주의 특성이 뭐냐면 세상에는 수많은 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사주만의 특성이 있어요. 사주도 점이죠. 점의 하나죠. 세상에는 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는 점들도 많아요. 우리가 뭐 세상에는 수많은 점들이 있는데 이 알려진 게 다가 아니에요. 남들은 모르는 나만의 점, 뭐 그게 어떤 학문적 바탕이 있어서든지 아니든지 간에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점들이 있어요.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점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사주만의 특성이 뭐냐면 사주는 인생을 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논하다. 대단한 거죠. 인생 전반에 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주는. 다른 점은요. 네, 다른 점은 인생을 논할 수가 없어요. 다른 점 많아요. 뭐 육임, 육효.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많아요. 뭐 방위학 쪽으로. 방위학은 뭐냐면 이제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기문둔갑도 있고 뭐 이걸 뭐 구공술이라고 하기도 하죠. 구공술 많아요. 이게 방위학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제가 항상 제가 그림을 그렸던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방위표라고 하죠. 그 방위표에 음양오행을 배치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기 뭐 많이 했잖아요. 이쪽에 이제 뭐 인이거나
뭐 묘, 여기가 뭐 사거나 오, 뭐 이렇게 이게 이제 방위예요. 방위표. 이 방위를 가지고 하는 거를 방위학이라고 하고, 이 안에는 이거 구궁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보통 뭐 기문둔갑도 있고 뭐 많아요. 그 다음에 뭐 육임은 이제 시간으로 점을 치는 거죠. 시간점. 육효도 시간점이에요. 이 방위학은 이제 시간점이 아니고 이제 공간점인 거죠. 공간점.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점술들이 있어요. 왜 정감록 있잖아요. 정감록을 읽어보신 분도 있고 안 읽어보신 분도 있는데, 이름은 많이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정감록이라고. 정감록에 보면 이게 이제 숫자가 나와요. 처음에 숫자가 이렇게 막 나와요. 숫자가 나온 다음에 이거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뭐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또 숫자가 또 이렇게 나오고 어쩌고 저쩌고 또 예언이 나오고. 이거가 뭐냐면, 요거는 이제 무슨 점이냐면 태을신수라는 거를 가지고 만든 예언서예요. 태을신수. 이건 이제 수를 가지고 점을 친 거예요. 숫자 1, 2, 3, 4, 5, 6, 7, 8, 9, 10. 이 숫자를 가지고 점을 친 거예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거고, 이거 외에도 많아요. 그런데 이 점들은 전부 사주 빼고는 전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현재 상태를 가지고 점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나온 과거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떤 집에 태어나서 뭐 어렸을 때는 어떻게 자라고 집안 환경은 어떻고 뭐 이런 인생에 관한 얘기, 어렸을 때부터 계속 시간을 지내오면서 자라나면서 이렇게 인생 역정에 관한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모든 점들이 다 오로지 사주만이 어렸을 때 어떤 집에 태어나고 가정 환경이 어떻고 공부를 잘했니 못했니 뭐 사주만이 인생 전반에 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가 대단한 거죠. 세상에 수많은 점들이 있는데, 수많은 점들이 전부 현재 상태가 어떻고, 그럼 이 상태를 가지고 미래는 어떻게 될 거고, 요거는 알 수 있지만 인간 그 자체에 관해서는 얘기를 못한다 하는데, 오로지 사주만이 인간 자체, 인생을 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가 위대한 거죠. 위대하죠. 그만큼 어려워요. 세상의 어떤 점보다도 사주가 어려워요. 왜냐? 인생을 논한다는데 사주가 쉽겠어요? 인생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 어려운 인생을 논할 정도면 사주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사주가 가장 어려운 점이고 학문이에요. 그래서 사주를 잘하면 다른 점, 나는 무슨 점을 잘 쳐, 그래 봐야 별거 아니에요. 인생에 관해서 인간을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사주 이외에는. 근데 사주는 인간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인간의 본질, 이런 거를 얘기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사주만이. 그러니까 사주는 대단한 학문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 사주 가지고 점은 사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첫 번째가 뭐냐면 인생을 논하다. 너의 직업운은 어떻고, 평생 직업운은 어떻고, 배우자 운은 어떻고, 그 다음에 자식운은 어떻고, 이런 이제 인생을 논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사건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건 분석. 어떤 일이 딱 터졌을 때 현재 일어난 사건을 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 분석은 다른 점들이 다 가능해요. 주역도 가능하고 육임도 가능하고, 주역하고 육임 정도만 가능하겠죠. 아니면 기문둔갑 정도.
이런 것들은 사건을 분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주도 사건을 분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현재 뭐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사주도 이런 사건을 분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점들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사주의 특징은 이제 인생을 논할 수 있다라는 거죠. 평생에 거친 인간. 물론 이제 인생을 논한다 그러는 게 젊은 사람 붙잡고 얘기하면 별로 믿질 않아요. 그런데 이제 한 50 이상 산 사람을 가지고 네 인생이 어떻다라고 얘기하면 그때는 이제 먹혀들죠. 그런데 이제 사건을 논할 경우 사주는 현재 상태를 가지고 미래를 알아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 대한 분석이 필요해요. 사주는. 그래서 지금 이 질문이 지금 나야나님이 물어본 게 지금 재판과 관련된 일이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재판과 관련된 질문을 한 거예요. 재판과 관련된 사건을, 이제 재판과 관련된 일이라는 게 이제 사건이죠. 그 사건을 분석할 때는 풀이를 하는 사람이 그 사건을 알아야 돼요. 자초지종을. 이 사건이 왜 일어났고, 이 사건이 진행이 되면은 누가 어떤 이익을 취하고 누구에게는 어떤 불이익이 돌아가고, 그래서 이 사건의 결과에 따라서 누가 어떻게 되고 누가 저떻게 되고, 이거를 역술인이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 상태에서 역술인이 그 사건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분석할 때는 그냥 결과가 어때요? 라고 물어보면 자초지종도 모르고 그냥 대부분 이제 점집에 찾아와 가지고는 이제 급한 마음에 결과가 어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재판이 붙었어요. 근데 내가 이 재판에서 져요? 또는 이겨요? yes, no, 가부, 이걸 이제 가부 판정이라고 하는데, 가부 판정만 물어봐요. 대부분 손님이 와서. 그런데 사건에 대한 분석을 모르면 가부 판정이 사실은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점이라는 거는 해석의 묘미가 있는데, 해석의 묘미가 있으려면 자초지종을 알아야 돼요. 꿈도 마찬가지예요.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꿈은 무슨 꿈이든 상관없어요. 해몽이 중요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렇게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이 있듯이 점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점괘를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이게 진짜 요체라 하는 거예요. 점의 요체는 점괘에 있는 게 아니라 점의 풀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점은 이 주역점을 예를 든다면, 예를 들어서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주역점 전문으로 치는 점쟁이가 10명이 있는데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주역점 점쟁이 10명을 찾아가서 점괘를 보잖아요. 점을 쳐보라고 하잖아요. 점괘가 다 틀려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에 국회의원 될 수 있을까요? 이번에 이제 7월 3일 30일 날 보궐선거가 있죠. 그 중에 이제 국회의원 후보자 한 명이 주역점을 치는 점쟁이 10명을 찾아가서 점을 보면 10명의 점쟁이들이 점괘를 다 틀리게 뽑아요. 64개잖아요. 주역점이 64개가 다 틀리게 나올 거예요. 물론 뭐 동일하게 한두 명은 같은 점괘가 나올 수도 있죠. 그런데 이렇게 점괘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점괘 하나 다 틀려도 그 점괘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즉 점이란 점괘의 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해석의 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듯이 사주도 이게 점괘잖아요. 사주 이 자체가 이게 점괘잖아요. 어느 사주쟁이듯이 이 점괘는 똑같아요. 이게 점괘예요. 이 사주가 이게. 그런데 풀이가 다 틀리잖아요. 실제로 여러분들은 제가 풀이하는 거를 지금 듣는 거예요.
다른 사주 점쟁이가 사주 역술인이 이 점괘를 가지고 이 사주를 가지고 풀이를 하면 그 사람의 풀이가 될 거고, 이거는 또 제가 풀이를 하면 저의 풀이가 될 거고, 이 점괘는 똑같은데 풀이가 다 다르다. 풀이의 묘미가 있는 거고, 주역점도 마찬가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국회의원 후보자가 요번에 제 보궐선거에 당첨이 국회의원 될 수 있을까요? 하고 점괘를 뽑았더니 뭐가 나왔다. 택산함이 나왔다. 예를 들어서 64개 중에. 그럼 이걸 어떻게 풀 거냐? 쉽게 말하면 점쟁이 지 꼴리는 대로 풀이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지 꼴리는 대로, 지 생각나는 대로 풀이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런데 역술은 지 꼴리는 대로 푸는 게 아니에요. 공식이 있잖아요. 공식이 있고 학문이 있기 때문에, 이 주역은 학문이 아니에요. 이 주역 음양학에 학문이 있긴 하지만 실제 점풀이는 지 꼴리는 대로 하는 거거든요. 역술은, 주역점은. 그런데 사주학은 이론이 있고 완전한 학문이 존재하기 때문에 학문대로 풀어요. 이게 주역점하고 이 사주학하고 사주풀이하고 또 차이점이에요. 좋은 점이 뭐냐, 사주의 좋은 점이 뭐냐, 이론대로 풀면 돼요. 이론대로. 학문으로 완전하게 정립이 돼 있기 때문에, 물론 그 학문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는 그건 또 다른 문제이지만, 학문으로 정립이 돼 있기 때문에 학문대로 풀기만 하면 죄를 물을 수가 없어요. 그 점쟁이가 설령 틀렸다 하더라도. 나는 풀이대로 풀었을 뿐이야. 이론대로 풀었을 뿐이야. 죄를 물을 수는 없어요. 점쟁이가 풀이가 틀려가지고 손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죄를 물을 수는 없죠.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내용이냐, 인생 전체를 논하는 거냐, 아니면 어떤 특정 사건을 풀이를 하느냐에 따라서, 특정 사건을 풀이를 한다 그러면 이 상황을, 그리고 그 사건을 역술인이 충분히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이해로부터 풀이를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나야나님이 지금 송사에 관해서 물어봤는데, 그러면 이건 하나의 사건을 풀이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송사를 제가 잘 알아야 돼요. 이 풀이를 하는 자가, 풀이를 하는 역술인이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내용이 뭐냐 하면, 이제 8월 27일 오전 10시로 판결이 잡혔습니다. 그럼 8월 달에 운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8월 달에 공판일이, 최종 판결일이 잡혔다고 해요. 물론 이게 이제 1심인지 2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1심인 것 같은데요. 그럼 이때 선고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판사의 선고가 나와야 돼요. 운에서, 사주에. 그러면 이 8월 운을 가지고 판사의 선고가 보여야 돼요. 그런데 8월 전에 막상 재판을 말하는 상관이라는 것, 이 구설을, 재판 같은 송사 같은 거는 상관에 일어나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의문점이 뭐냐, 왜 이걸 오늘 풀이를 하려고 했냐면,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풀이를 하려고 한 거예요. 그 의문점이 뭐냐면, 8월 달에 선고를 한다 그러는데, 선고를 하려고 그러면 이 송사에는 상관이 나타나야 되는데 상관이 7월 달에 나타났어요. 그럼 정상적이면 이게 뭐가 송사가 붙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송사가 지금 7월에 붙은 거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이 나야나님이 지금 8월에 선고를 한다 그러는데 실제 송사일은 7월에 붙었어요. 그러면 7월에 이 송사운은 뭐냐? 이 7월의 송사운이 뭘까요?
그런데 7월에 송사운을 봤는데 지금 이 사건이 그냥 정상적으로 8월에 선고가 나고, 그리고 이제 나연아님이 생각하기에는 뭐 그쪽에 보상금 얼마를 지불해라 하는 거로 타협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런 쪽으로 이제 판결이 나타나야 되고, 이게 운에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예상되는 8월의 운이 이제 재판 판사가 원고 쪽에 돈을 얼마를 줘라 라고 판결이 날 것 같다고 나연나님이 예상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8월 운에 그러면 내가 돈을 그 원고 쪽에 지불을 해야 되는 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8월 달에 운에 보면 돈이 안 보여요. 돈은 겁재예요. 이 겁재가 지금 나연아님이 돈을 빼앗긴 게, 돈을 잃게 된다면, 즉 원고 쪽에다가 돈을 배상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 겁재가, 연지의 겁재가 운이 걸려야 되고 이쪽에 겁재가 나타나야 돼요. 어딘가에. 그런데 안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7월 달에 상관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운의 해석상 단순하게 8월 달에 선고가 나고 판사가 얼마 배상해라, 뭐 몇백 배상해라, 이렇게 얘기가 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의심이 가서, 그러면 제가 이렇게 사건을 분석을 할 때 이렇게 운이 이상하면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나연아님이 만약에 손님으로 와가지고 지금 재판이 붙었는데 선고일이 8월 달이고 아마 판사가 뭐 몇백 정도 보상금으로 지급을 해라, 배상금으로 지급을 해라 라고 최종 판결 선고가 날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풀 것 같지 않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물어봐야 돼요. 손님한테. 다른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럼 7월 달에 이 상관운이 걸렸는데 혹시 또 다른 송사가 걸리지 않을까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사건은 민사 사건인데 혹시 7월 달 중에 그쪽에서 다시 형사를 고소할 일이 없을까요? 지금 그게 의심스럽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연아님은 전혀 그 생각을 안 하고 계시겠죠. 그쪽에서 민사를 걸어가지고 8월 27일 날 최종 선고일이라고 하는데, 이제 나연아님은 그 생각만 하고 있겠죠. 내가 얼마는 줘야겠지, 배상을 몇백 정도는 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7월 달에 상관이 보였으니까 이거는 또 다른 재판거리가 아니겠는가. 즉 요번에 7월 달에 일어난다면 이거는 형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러면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7월 달에 운이 저렇게 보이는데 혹시 형사 문제를 또 걸지 않겠느냐, 그럴 가능성은 없겠느냐, 이런 걸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7월 달에. 왜냐하면 7월은 운이 상관이니까 송사고, 이제 부동산에 관한 거고요. 요 정관이라는 거는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 명의라든지 이런 거를 깨트리려고 하는 거고, 깨진다는 거고요. 이거는 뭔가를 걸었다는 거예요. 편인이라는 건 내가 딱지가 붙었다는 거니까 뭔가를 나를 걸었다는 거고, 이게 편관이 여기 하나가 있기 때문에 요번엔 7월 달에 형사로 다시 걸지 않아, 7월 달에 걸지 않겠는가. 일단 그게 좀 의심스럽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그 일이 아니라면 이 상관은 이제 다른 문제겠죠. 그 다음에 8월 달로 넘어가서 그러면 이제 배상을 하라고 하는데
우선 현금 배상 같으면은 내가 현금이 나가야 될 일이 있다 그러면은 겁재가 보여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현금으로 뭐 배상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배상하는 날은 물론 이럴 수도 있어요. 선고가 뭐 몇 월 며칠까지 한 500이라든지 배상해라. 예를 들어서 9월달이나 10월달 기한을 주고 예를 들어서 볼까요? 9월달에 겁재가 있나? 10월달에 없네요. 겁재가 언제 들어오냐면 1월달에 나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판의 선고 판결문에 1월 말일까지 내년 2015년 1월 말까지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 이런 선고 판결문이 나온다 그러면 내가 1월 달에 겁재가 충이 들었으니까 이때 지불을 하는 거가 되겠죠. 그런데 8월 달에 운을 보면 간단하게 그렇게 판결만 떨어지겠는가 라고 보기에는 좀 의심스러운 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편제가 해가 걸렸어요. 편제가 해가 걸렸으면 이건 땅이 쪼개진다는 거예요. 땅이 쪼개진다. 그러니까 나연아님이 갖고 있는 땅의 일부를 띄어서 줘라 라고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나연아님은 지금 그 생각을 안 하시고 현찰로 뭐 예를 들어서 3개월 이내에 8월에 선고가 나면 예를 들어서 10월 말까지 선고 이제 판결문에 10월 말까지 뭐 500만 원을 뭐 지급을 하고 못할 경우에는 뭐 이자를 뭐 몇 프로 해가지고 몇 프로로 해가지고 계속 이자를 돈을 이제 변제를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판결문이 나오는데 보통 내가 이제 판결문을 보기에는 정상적으로 돈으로 배상해라 라고 한다면 10월이나 11월에 돈을 줘야 되겠죠. 그때까지. 그런데 10월 11월에는 겁재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돈을 줘라 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8월 달에 편제가 해가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선고 판결문에는 돈으로 배상하기보다는 땅을 잘라서 줘라 라고 하거나 또는 형사 문제가 다시 또 걸리지 않을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으로 볼 때는 돈을 주라고 하기보다는 판사가 판결할 때는 땅을 쪼개서 주거나 땅을 쪼개서 주라고 할 가능성이 높고 또는 또다시 형사 문제가 걸릴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나연아님은 그 생각은 하지 못하고 있다. 단지 내가 돈을 한 몇백 정도 배상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러고만 생각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건을 분석할 때는 운을 보고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예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손님이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술인들이 손님이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운에서 보였을 때 그거에 관해서 하나하나 물어가면서 확인을 해야 돼요. 그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현재 사건 분석은.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오늘 이 시간에 그거를 풀이를 하겠다라는 거였어요. 사건 분석할 때는 단순하게 yes, no로만 대답할 수 있는 거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황을 알아야 그 상황에 맞춰서 운을 해석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저것 물어봐야 된다라는 거죠. 손님을 앞에다 두고서. 그런데 지금 나 하나님이 손님으로 와서 그걸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손님이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이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는
단지 이제 게시판을 통해서 이제 어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답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단순한 사건이 아닐 경우. 이건 복잡한 사건이거든요. 복잡한 사건일수록 이렇게 하나하나 물어가면서 상태를 확인하면서 계속 이렇게 스무고개 하듯이 수수께끼 왜 스무고개 있잖아요. 그거 하듯이 하나하나 가능성을 타진하고 확인하고 하면서 상황을 분석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사건 분석할 땐. 그런 식으로 하면 정확해요. 아주 올바른 풀이가 되고, 그래서 사주에서 사건 분석 풀이할 때, 어떤 사건에 관해서 풀이할 때는 이렇게 하나하나 질문을 해 나가면서 풀이를 하는 게 올바른 방법이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의사가 환자를 진료할 때도 환자가 찾아와 가지고 나 지금 걸어 다니기가 아파요. 무릎이 아파요. 무릎 치료해 주세요. 뭐 그러면 의사가 알았어요 하고 치료하는 거 아니잖아요. 언제부터 아팠어요. 그 다음에 어떨 때 많이 아파요. 그 다음에 뭐 잠잘 때는 어때요. 뭐 여러 가지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서 사진도 찍어보고 이렇게 하나하나 분석을 해 나가야 올바른 치료법이 되고 정확한 치료법이 되듯이 운을 풀이하는 것도 사건 하나하나를 잘 확인을 해가면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지금 질문 있나요?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지금 제가 했던 얘기 중에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세요. 8월 달에 이 운은 지금 보이지만 이거는 땅을 쪼개라 라는 거예요. 편제가 해가 되면 돈으로 벌금을 그냥 배상해라 라는 수준이 아니에요. 땅을 쪼개라 그런 판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야나님이 예상치 못한 일이었을 거예요. 네, 편제는 해는 쪼개는 거예요. 해가 들어오면 쪼개져요. 뭐든지 쪼개져요. 땅도 쪼개, 부동산이 해가 들어왔으니까 쪼개질 거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일진을 한번 볼까요? 일진이 참 중요한데 8월 27일이죠. 8월 달에 지금 27일이죠. 그럼 요 27일을 요거 보이죠? 요거 이렇게 요거를 눌러요. 자, 잘 안 보여드리네요. 네. 27일이죠. 27일을 요거 마우스를 대고 요걸 딱 눌러요. 그럼 이렇게 바뀌어요. 제가 일진을 좀 편하게 볼 수 있게 이 만세력에서 이 일진을 딱 누르면 이렇게 바뀌어요. 뭐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이다. 오늘의 일진을 본다. 그러면 이 계사 있잖아요. 계산을 마우스로 딱 누르면 여기가 바뀌어요. 그리고 이제 8월 27일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경호일인데 경호일의 일진을 한번 볼게요. 그럼 이렇게 바뀌어요. 일진에서는 8월 27일에서는 에그머니 판결문이 나는 거예요. 요 정관은 정관의 이 식신 이거는 네. 정관에 합이 걸렸다는 거는 내가 해야 될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거는. 또는, 요거는 관청의 일을 나타내요. 요 영역은 관청인데 합이 걸렸으니까 이거는 관청의 일이 일어났다. 그런 뜻이기도 해요. 또는 내가 해야 될 일이,
생겼다라는 것도 되고요. 요 정의는 이게 판결이 되겠죠. 판결. 그런데 겁재가 이거는 돈이 아니에요. 이건 돈이 아니에요. 이건 내가 이익이냐 해로운 거냐 그것만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돈을 내야 된다, 물어야 된다라고 하면 이쪽으로 겁재가 와야 돼요. 여기 내가 가지고 있는 사주 원국 내에서의 겁재의 합은 나의 이해관계가 걸렸다, 그것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겁재가 합이 걸렸으니까 나의 이해관계가 걸렸는데 이 비견은 내가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당장 편제가 안 걸렸네요. 일진에서는 편제가 안 걸렸네요. 일진에서는. 그런데 월에서 보면은 8월운에서 보면 편제가 해가 걸렸어요. 일진이 이렇게 일진하고 월운하고 이렇게 다르게 걸릴 때 월운에서는 땅을 쪼개라고 나오는데 일진에서는 비견이면 이게 이제 돈을 주는 거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돈을 주거나 내가 가진 걸 아무튼 일진에서는 부동산이 걸리지 않았는데 그러면 어떤 게 맞아요? 당연히 월운이 세죠. 월운하고 일운하고 싸우면 월운이 이겨요. 당연히. 그래서 판사의 판결은 돈을 물어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땅을 쪼개라 라고 한다 하는 거예요. 네. 또 궁금한 거. 일진이 중요하긴 하지만 월운에 구속이 돼요. 가장 큰 게 사주 원국이죠. 사주 원국. 이렇게 쓰면은 좀 그리고 일진이 아무리 좋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월운을 이길 수는 없어요. 또 월운이 아무리 좋고 나쁘고 해도 해운을 이길 수 없고, 해운이 뭐 아무리 좋고 나쁘고 해도 대운을 이길 수 없고, 대운이 뭐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해도 사주 원국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멀리 보는 시야와 같아요. 시야. 멀리 보는 시야. 이거는 아주 그냥 내가 사는, 이게 산이면 내가 사는 나라가 되겠죠. 나라쯤. 이게 숲이 될 거고, 요게 나무가 될 거고, 요게 한 정원 정도 될까요? 요 정도 되겠죠. 요 정도 규모가. 왜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멀리 보는 시야를 굳이 나누면 한 요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크게 볼수록 정확하게 들어맞는 거죠. 그러니까 사건의 정확도, 결과, 이거는 큰 시각으로 볼수록 정확도가 높아져요. 큰 시각으로 볼수록. 그래서 가장 이제 물론 큰 시각으로 볼수록 정확도가 높아지지만 시간도 많이 걸려요. 사주 원국이 내가 이건 결국 나는 내 사주대로 살았다. 이거를 받아들이는 나이가 50세. 50세는 먹어야 내가 아무리 그냥 젊었을 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도 결국 부처님 손바닥이었구나. 사주를 못 벗어난다 하는 건 한 50세 정도 살아보면 그때 이제 깨달아요. 젊었을 때는 뭐 너는 인생이 이래 뭐 사주 인생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해줘도 손오공과 같아서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벗어날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결국 한 50세 넘어가 보면 뛰어야 벼룩이었구나, 부처님 손바닥이었구나, 그거를 이제 비로소 깨닫죠.
네, 이사주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이제 풀이를 하려고 했던 거는 이제 그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복잡한 사건일수록 상황 분석을 많이 해야 된다. 이것저것 스무고개 하듯이 손님하고 많이 얘기를 해봐야 돼요. 이럴 때는 어떻고 저럴 때는 어떻고 이렇게 되면 당신한테 이익이 되는 건 뭐고 손해가 되는 건 뭐고 이런 질문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렇게 해가면서 풀이를 하면 아주 정확해져요. 네, 그러면 이제 나야나님의 풀이는 네,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껍데기님이 물어봤던 거 있죠. 껍데기님이 물어봤던 이 사주, 이거는 이제 이것도 제가 풀이를 한다고 하는 거는 조금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은 거. 이 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예. 이 풀이는 결코 쉽지 않은 풀이에요. 네, 이제 요 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이 풀이가 지금 검찰청에서 이제 검사실에서 근무하는 이제 여성 공무원이래요. 제가 그걸 믿겠어요? 이 사주가 공무원 될 수 있는 사주냐. 그러니까 제가 쉬운 문제였으면 풀질 않죠. 네. 공무원을 할 수가 없는 사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검찰청에서 검사실에서 근무한다는데요. 그런 사람들 있어요. 뭐냐면 계약직으로, 정식 공무원이 아니죠. 계약직으로 어떤 시험 봐가지고 그런 데서 임시직으로, 계약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식 공무원이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글만 보고 또는 얘기만 듣고 어디서 일해요 뭐 이러는 걸 가지고 사주를 딱 보니까 이거 공무원 사주 아닌데 그런 데서 일할 수 있나? 이게 이제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정식으로 공무원을 할 수 있는 사주가 아니고 계약직으로 기간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런 데서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일반인들 잘 몰라요. 보통 사람들은, 여기 검찰청이나 어디, 이렇게 또 법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데서 일한다 그러면, 공무원인가 보다. 또는 뭐, 검찰직 공무원인가 보다. 저 사람, 좋다. 뭐, 이렇게 뭐,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네. 이 사주를 보면 이 사주가 공무원 사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편인이 있어요. 사주에 편인이 이렇게 일지나 지지 쪽에 편인이 있으면 이런 사람들은 계약직이에요. 무조건 계약서를 써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 설령 공무원을 하든 계약서를 써야 돼요. 근데 공무원이나 선생님이라는 직장은 원래 이 계약직이 아니고 정년제잖아요. 임기가 보장돼 있고 퇴직을 해야 되고, 선생님이나 공무원은요 정규직이잖아요. 그런데 이 지지의 편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규직이 아닌 거예요. 정규직의 일을 못해요. 설령 선생님이어도 학교에서 계약직으로 이렇게 계약을 해서 일을 하고, 또 공무원이라 하도 설령 계약직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임시로 일을 하고, 그게 뭐 검찰청에서 일을 하던 뭐 법원에서 일을 하던 마찬가지예요. 어디 관청에서 일반 시청이나 구청에서 일을 하던 공무원인데 지지의 편인이 있으면 이 사람은 정식 공무원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계약직이에요. 계약직. 따라서 안정된 공무원이 아니고, 또 하나 직장이 이렇게 공무원이려면 굉장히 좋은 직장이잖아요. 웬만해서는 안 잘리고. 그러려면 재성이 좋아야 돼요. 그런데 이 여자분은 재성이 편제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도 지장간에. 따라서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없는 사주예요. 일은 좋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계약직을 하는 일은, 계약직의 일은 일이 고급스러워요. 고급스러운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왜 고소득 전문직이라는 직업인들 많잖아요. 고소득 전문직. 여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 고소득 전문직, 그리고 캐리어우먼. 뭐 한 달에 막 500, 1000 뭐 이렇게 버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고소득 전문직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100% 계약서 써요. 정규직 아니에요. 직장은 불안해요. 그러나 하는 일은 고급스러워요. 그리고 돈은 많이 받고. 이 사주가 그럴 수 있는 사주인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사주인 거예요. 직장운은 약하고 계약서를 쓰고. 그러니까 이 사주가 편안하게 좋은 직장에서 이렇게 일반 백성들한테 뭐 호령할 수 있는 공무원의 사주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게시판에 검사실에 근무한다는 아리따운 여성 공무원의 사주입니다 라고 게시판에 글을 썼지만, 비록 이 여자는 정식 공무원이 아니다, 이 여자는 계약을 해야 되고 계약이 갱신되지 않으면 쫓겨나는 이런 위태로운 직장에서 일을 하는 여자다라는 걸 바로 알았어요. 이게 어렵기 때문에, 이걸 아는 게 어렵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걸 풀이를 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왜 하필 검찰직이에요? 검찰청에서 일해요. 또 검사 밑에서 일을 하니까 빵빵하네요 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건 정관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이 시주가 정관이기 때문에 관공서와 인연이 있어서 만약에 일을 한다면 법원이나 검찰 아니면 뭐 행정관청 이런 쪽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데서 일을 하는 계약직 사원이고, 그 다음에 식신이 강하잖아요. 이 식신 때문에 이게 칼이잖아요. 식신이. 그래서 힘 있는 관청, 그래서 검찰청, 검사실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맞아요. 그러나 자리운이 약하기 때문에 언제 계약갱신 못하면 잘려요. 이 여자는. 그러면 이 여자는 두려운 게 항상 그거예요. 내가 좋은 곳에서 일을 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재계약 갱신 안 되면 나 여기 그만두고 나 딴 데 가서 또 일자리 구해야 되는데, 그럼 이 여자가 좋은 자리를 또 구할 수 있느냐? 좋은 자리를 구할 수 있느냐라는 말은 이 여자가 원래 타고난 재주가 좋아서,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자격증이 있거나 어떤 뾰족한 기술이 있어가지고 나는 그 직장 아니어도 나 다른데 좋은데 얼마든지 나 일자리 잡을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는 사주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자는 지금 재계약 안 되면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그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이 여자분. 그래서 말만 믿고 또는 무슨 일에 이런 여자분이 딱 찾아와가지고 역술인데 찾아와가지고 나 검사실에 있어요. 목에 힘 빡 주면서 검찰청에서 일해요. 공무원이에요. 이러면 이거 뭐 수사관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너 거기 잘리면 너 오갈 데 없어. 너 운이 지금 잠깐 좋아가지고 좀 빵빵한 데서 일할 뿐이야. 이런 거예요, 사주가. 이 여자분이 거기 잘리면 지금 갈 데가 없어요. 재주가 있느냐? 재주가 없어요. 재주가 있으려면 여자들이 하는 재주라 하면 보통 이제 여자들이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하려면 보통 격리, 또 회계기능 이런 쪽에 재주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자들이 할 일이 많아요. 뭐냐면 여자들이 사회에서 많이 하는 일들이 격리 많이 보잖아요. 어느 직장이든 다 격리 업무는 여자들이 하잖아요. 대부분 남자 격리도 있지만 대부분 여자들이 사회생활하면 여자들의 사회생활은 대부분 격리가 많아요. 격리, 회계. 그러려면 이 일을 하려면 이게 수기운이잖아요. 수기운이 있고 특히 수가 겁재라면 아주 기술자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사회 나오면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일단 취업 같은 거 다 격리 쪽이나 회계 담당 뭐 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이 여자분은 수가 없잖아요. 지장간에 편제 요거 딸랑 하나 있는 거. 그러니까 격리를 못 봐요. 격리를 못 보면 영업 뛰어야 돼요. 여자라도. 그럼 영업은 뾰족한 기술이냐? 아니잖아요. 영업이. 물론 영업을 뛴다 하는 건 이제 금으로 뛰는데 이 여자분은 검찰청 거기 이제 나오면 몸으로 뛸 일밖에 없는 거예요. 힘들 일밖에. 그러면 운에서 받쳐줘야 되겠죠. 이 여자를 계속 검찰청에서 붙잡고 있어줘야 되겠죠. 거기서 나오면 그날부터 이 여자는 이제 집 나오면 고생한다는 것처럼 검찰청 나오면 고생길이 훤한 거예요. 여자분은 딱 아주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자리를 잡아가지고 아주 그냥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주가 처음부터 공무원이에요 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진짜로 이 사주 진짜 검사나 검찰직 공무원 할 수 없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식신이 있고 관운도 있으니까 검사도 할 수 있죠. 사실 못할 거 아니에요. 사주 보면 검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려면 이미 20대에 정규직으로 공무원으로 검찰직이나 검사가 됐었어야 돼요. 이미 20대.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나 검사예요. 또는 검찰 수사관이에요. 라고 한다면 그때는 진짜죠. 그때는 대운에서 만약에 대운에서 20대에 수운이 들어와가지고 자리를 잡았다면 그러니까 이 수운이 이 여자를 살릴 수 있는 운인데 수운이 20대에 들어왔다면 진짜 검찰직 공무원이나 검찰 수사관이나 검사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수운이 없잖아요. 대운에 20대. 그러니까 이미 검사나 검찰 쪽에 진짜 빵빵한 직업을 가지고 이렇게 목에 힘주고 살 여자라고 한다면 이미 자기 신분을 그렇게 밝히고 들어왔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점집에 찾아올 일도 없어요. 사실은 잘 나가는 사람이.
그런데 이제 아닌 거죠. 그게 아닌 거고, 그리고 이 수운이 이 여자를 떠받들고 있는데 이 수운이 너무 늦게 들어온 거고, 그리고 당면 과제는 이 여자는 계약을 계속 갱신해 가면서 검찰청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정인운이 받쳐줘야 되겠죠. 다행히도 이 여자분은 37부터 정인대운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의 당면 과제는 뭐냐면, 이 여자가 가장 궁금한 건 뭐냐면, 나 정규직 전환 될 수 있나요? 이거예요. 이 여자의 당면 과제는 가장 관심사가 딴 게 아니고, 계속 일할 수 있나요? 또는 더 나아가서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나요? 이거예요. 이 여자분은 계약직도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또는 무기직으로라도. 이 여자가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왜냐하면 이 여자는 밖에 나가면 할 일이 없어요. 그냥 영업 뛰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지상과제는 정규직 전환이에요. 그런데 정인운이 37세부터의 정인운이 천간에 들어오니까 연결이 되잖아요. 37세부터 정규직 전환, 최소한 무기계약직으로 이때 5년은 버틸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올해 이 여자분이 그랬잖아요. 하고 싶은 일이 장사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올해 식신이 축이 들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잘 하신 거예요. 올해 붙어 있어야 돼라는 거예요. 올해 다른 생각 하지 말고, 그냥, 올해 마음이 이렇게 딴 거 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지금, 힘들어도, 붙잡고 있어라. 그러면 37부터 정규직으로 전환, 최소한 5년간은 무기계약직으로도 버틸 수 있다. 더 끌 수 있다라는 있기 때문에 버텨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여자분 거기 그만두고 사회 나가면 영업 뛰는 거밖에 없어요. 영업 뛰는 거 힘들어요. 고생길이 이제 훤한 거예요. 그래서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여자분이 이제 일이 재미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 일이 재미가 있고 없고는 사주와는 조금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제 검찰 쪽, 아무래도 검사 밑에서 검사실에서 일을 하면 나름 목에 힘을 주고 살 거 아니에요? 이 금이라는 건 이제 서류 들고 뛰는 거예요. 금은 들고 뛰는데, 이 금이라는 건 그러면 서류를 들고 뛰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대외적으로 볼 때는 목에도 좀 힘을 주고 살 거고, 그런데 목에다 힘을 주면 아무래도 좀 재밌을 거 아니에요, 인생 사는 게. 그런데 이 여자분 지금 재미가 없대잖아요. 네, 서류 들고 뛰는 거예요, 금은. 재미가 없다는 거는 왜 이렇게 목에다 힘을 주고 살면 대부분 이제 인생이 재밌을 건데, 왜 재미가 없냐면, 그거는 식신과 정관 때문에 그래요. 식신과 정관의 조합은 이게 어설픈 조합이에요. 원래 식신은 편관과 조합이 돼야 돼요. 그리고 상관은 정관과 조합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 방면에서 성공할 수 있어요. 그 방면. 이건 뭐냐면, 이제 검찰, 경찰, 군인. 요거는 일반 행정관료. 요게 쌍이 맞아야 돼요. 요렇게 돼 있으면 그쪽 분야에서 아주 적성에 잘 맞고 잘 지내요. 그런데 이 여자분은 정관과 식신이 결합을 한 거예요. 물론 상관도 뿌리가 있기는 하죠. 상관도 뿌리가 있긴 하지만 식신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가 다 들어있으니까 식신이 강한 거예요. 이 여자분은 상관이 강한 게 아니고 상관도 강한 편이지만 식신이 강한 거예요. 이 조합이 조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정관. 그러니까 문신이 칼을 차고 있는 거예요. 문신이 칼을 차고 있는데 이게 어색한 거예요. 칼이. 그러니까 문신은 펜을 들고 있어야 내가 펜을 써가지고 그놈을 펜으로 싸움을 하고 펜으로 죽이고 뭐 이렇게 펜으로 요리를 할 텐데 문신이 칼을 잡았으니까 이 칼이 어색한 거예요. 지금 어색하다는 거예요, 일이. 그래서 재미가 없어요. 또 반대로. 그러니까 식신하고 정관이 만나니까 문관이 칼을 찬 거고, 만약에 편관하고 상관이 만나면 무신이 펜을 잡았어요. 무신이 펜을 잡았어요. 이것도 어색한 거죠. 그러면 영원히 어색하냐? 그거는 아니고 나름대로 방법이 있어요. 네, 이건 좀 얘기를 계속해야 돼요. 이거 좀 중요하고 좀 어려운 거라서 좀 계속 얘기를 할 건데 지금 시간이 10시 4분인데요. 잠깐 10분 쉬었다가 계속 얘기를 해 나가겠습니다. 잠깐 쉴게요.
좋은 사주라고 보기 쉬운, 검사실에서 일한다니까, 사주 좋네, 라고 이제 보기 쉬운데, 사실은 전혀 아니라는 얘기죠. 이렇게, 이 사주를 정확히 분석을 못하면 손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어떤 선입견에 의해서 잘못 파악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 사주도 검사실에서 일하니까 공무원이고 하니까 좋은 사주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일하니까 그나마 잘 풀린 거예요. 이 사주가 그것도 안 되고, 이제 왜 동일한 사주들이 이제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은 여자가 한 30-40명 있을 건데, 다 공직에 다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 여자분과 동일한 사주를 가진 사람들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많이 있을 건데, 그러면 고생이 많아요. 이 사주가. 그래서 사주를 딱 보고 사주를 믿어야 돼요. 사람을 믿지 말고, 처음에 딱 이제 손님이 오면 손님이 이제 자기는 어떤 사람이라고 좀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사주를 딱 보고서 이 사람은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이제 파악이 될 수도 있는데, 사주를 믿어야 돼요. 사람을 믿지 말고. 사람을 믿으면 잘못 판단을 하기 쉬워요. 그래서 이 사주도 딱 이제 이 게시글을 딱 보고서, 이 여자는 원래는 이제 그렇게 좋은 사주는 아닌데 잘 풀렸구나. 거기 뛰쳐나오면 그 다음부터 이제 집 나가면 고생이라고, 고생이 막심하겠구나. 이제 저는 이제 바로 알아차렸는데 이제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기를 이제 또 계속 해볼게요. 그래서 전형적으로 좋은 사주는 자기가 잘 풀리고 일이 잘 맞으려면은, 이게 식신하고 편관이 둘이 같이 강하다든지, 아니면 상관하고 정관이 둘이 같이 강하면은 이게 잘 조합이 돼서 이쪽으로 잘 풀려요. 잘 맞아요, 적성이. 그런데 묶인 게 이렇게 묶인 사람들이 있어요. 편관하고 상관 묶이고 정관하고 식신하고 묶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면 이게 좀 엉뚱하고 이게 어색한 거예요. 마치 이제 이 정관하고 식신이 묶였는데, 일단 정관은 문신이고, 이게 이제 문관이고, 편관은 무관이에요.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정확해요. 그런데 식신은 칼이고, 요건 펜이고, 근데 이제 문관이 칼을 차고 있으니까 이 칼이 어색한 거예요. 칼을 잘 못 써요. 문관이 칼 싸움 잘할 수 있나요? 못하죠. 어색하게 차고 있기만 하고 몸에 안 맞는 옷을 입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항상 공무원이면, 이 공무원이 나하고 잘 안 맞아. 좀 이상해. 자꾸 어색하고 좀 힘이 든 거예요. 잘 적성에 안 맞고, 뭐 이렇게 그리고 평생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 공무원이 아니면 어떻게 되겠느냐, 정관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사장을 해요. 어떤 사장이나 사장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지휘자가 되겠죠. 지휘자. 정관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공무원이 아니라면 지휘자가 칼을 차고 있어요. 그런데 이 칼은 공무원이 아니면 칼이 아니고 망치가 되겠죠. 망치.
지휘자가 망치를 손에 잡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공무원이 아니라면. 그럼 이제 이런 사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관이 강하고 식신이 강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공무원이 아니면 이 사람은 지휘자이며 망치를 손에 든 지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살아가느냐, 행동하는 게 어떠냐. 이게 도대체 뭐냐. 지휘자가 망치를 들고 있는 이 모습이 뭐냐. 이게 바로 솔선수범이에요. 솔선수범. 원래 지휘자는 지휘만 해요. 손가락으로. 야, 지시만 해요. 지시. 원래 지시. 정관이라는 거는 지시를 해요. 남을. 지휘자라는 거는 손가락으로 시키는 거예요. 이게 지휘자예요. 야, 이거 해. 지휘자. 손가락. 그런데 망치를 들고 있으면 손가락으로 지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솔선수범한다는 거예요. 이게 솔선수범이라는 말이 아랫사람이 솔선수범한다는 건 없잖아요, 세상에. 윗사람이 직접 앞에 나섰을 때를 솔선수범이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좋은 거죠. 굉장히. 그래서 사회인으로서 이제 공무원이 아닐 경우에 정관과 식신이 있는 사람은 솔선수범하는 지휘자. 아, 좋은 거예요. 꾀부리지 않고 지휘자라고 해가지고 손으로만 지시하고 지는 일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시키기만 하고, 이건 못된 지휘자잖아요. 원래 못된 지휘자예요, 정관은. 그런데 망치를 들고 있으면 솔선수범하니까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분도 비록 공직에 있지만 식신 있잖아요. 이 연주가 식신이면 기둥이에요. 기둥. 어떤 조직 내에서의 기둥. 이 사람 없으면 일이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비록 검사실에서 일을 하고 검찰 수사관은 아니고 검사도 아니고 그런 이제 서류 날로는 직원에 불과하지만 하는 일이 크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은 연주가 식신이면 기둥이에요. 자기 집안에서도 기둥. 자기가 하여튼 어디 사회에 어디 있든 이 사람은 기둥이에요. 어렸을 때는 소녀가장. 어린애가 집안에서 기둥이면 가장이 소년가장, 소녀가장 이러잖아요. 어렸을 때 소녀가장이었다는 뜻이에요. 소년가장, 소녀가장 알 수 있는 사주. 연주의 식신이면 소년가장, 소녀가장이에요. 이 여자분은 어렸을 때도 소녀가장이었고 집안에서도 지금 기둥이고 남편보다 더 집안을 좌지우지하고 집안을 이끌어가는 기둥이라는 거고, 그리고 직장 내에서도 비록 검사나 검찰 수사관은 아니지만 이 여자 없으면 검사실이 안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이 여자 없으면. 어찌 보면 이걸 보통 머슴사주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김병만 같은 사람. 김병만이 이제 국민 머슴 아니에요. 국민 마당쇠, 국민 머슴. 김병만. 여자지만 그런 기둥, 마당쇠, 네, 머슴. 이 여자 없으면 그 검사실 안 돌아가요. 이 여자 만약에 아파가지고 안 나오잖아요. 안 돌아가요. 그 사무실. 와서 일하라고 독촉 전화 오고 아파도 좀 와서 좀 해달라고 그러고. 이 여자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아파도 쉬지도 못하고. 이 여자는 그런 여자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이런 사주가 이제 식신이 식신과 이제 정관이 결합을 하면 공무원이 아니면 이제 지휘자고 솔선수범하는 좋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좋은 사장님, 솔선수범하는. 이건 좋은 거예요. 솔선수범하니까. 그래서 사장님인데, 왜 사장님인데 직접 망치 들고 현장 뛰는 사람들 있잖아요. 보면 중소기업 사장님들 공장에서
사장님인데 현장 공장에서 같이 그냥 오히려 직원들보다 일 더 잘해요. 힘도 더 세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전부 정관하고 식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장님들이에요. 손으로 지시 안 하고 손가락만 까딱까딱하고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좋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편관하고 상관이면 뭐냐. 이 편관은 무관인데 펜을 가진 무관. 이게 뭘까요? 펜 가진 무관. 아, 무관이면 칼을 차야지 왜 펜을 잡았어요? 이게 뭐냐? 바로 감시라는 뜻이에요. 감시. 감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감시예요. 권력은 어디서 나오냐? 감시에서 나와요. 권력. 감시가 권력을 만들어요. 감시. 감시 누가 하냐? 감사원. 감시하는 공무원 누구냐? 감사원. 또 경찰도 뒷조사 하잖아요. 검찰이나 경찰 뒷조사하는 사람들. 뒷조사. 다 감시하는 거 아니에요. 몰래 숨어가지고. 이게 권력이에요. 권력. 권력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 뭐 또 장관들 이런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자기 뒤캐는 사람들, 뒷조사하는 사람들, 안기부 사람들, 예를 들어서 감시하는 사람들 무서울 거 아니에요. 고위공직자나 뭐 국회의원들 자기 감시하는 사람 있으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권력은 감시로부터 나와요. 감시. 이게 뭐냐. 그래서 편관하고 상관을 가진 사람들이 공직에 있으면 감시하는 공무원이라는 뜻이에요. 감시하는 공무원. 이게 감사원. 또 군인에서는 옛날 보안사였고 지금은 뭐죠? 보안사가 기무사. 군에서는 기무사. 아, 기무사가 총칼 들고 싸우지 않잖아요. 총칼 들고 싸우는 건 야전군이잖아요. 그런데 야전군들이 무서워하는 게 기무사 아니에요. 기무사. 편관하고 상관이 결합한 군인은 전부 감시하는 군인, 기무사예요. 이거가 여기서 권력이 나오는 거고, 기무사가 권력이 있잖아요. 이거를 행해서 왕까지 한 사람이 있죠. 전두환. 전두환이 쿠데타 했을 때 보안사령관이었잖아요. 보안사령관. 전두환이 그러니까 보안사령관이잖아요. 전두환이가 편관하고 상관이 있어요. 식신 없어요. 전두환, 야, 전두환, 너 저 계급장 뛰고 우리 링에서 권투그로브 끼고 싸워봐. 싸울래?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 야전군. 전두환이가 이제 보안사령관이니까 이제 별 2개죠. 그 당시에. 아, 그 당시 별 3개였나요? 그런데 별 하나짜리가, 야, 전두환 계급장 뛰고 저기 링 붙어가지고 우리 권투 해볼까? 하잖아요? 전두환 박살나죠. 왜냐하면 식신이 없으니까 막상 몸으로 붙으면 져요. 그러니까 전두환이 무서운 거는 펜으로 무서운 거지 칼로 무서웠던 거 아니에요. 사실은 펜으로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12.12 사태 때 야전군이, 식신 있는 군이, 이게 식신하고 편관이 있는 야전군이 제압하려면 제압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칼보다 무서운 건 없잖아요, 세상에. 그런데 그게 안 됐던 거예요. 왜 안 돼요? 운이 안 됐던 거예요. 운이. 전두환이가 왕이 되려고 하니까, 이게 하늘의 운이 전두환이를 왕을 시키려고 하니까 이 식신하고 편관을 가진 야전군들이 얘한테 꼼짝을 못하게 만든 거예요. 얘를 왕을 만들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편관하고 상관이 합치면, 편관하고 상관이 합치면 공무원이 아니어도 이제
공무원이면은 이제 감시하는 기능을 하고, 공무원이 아니면 범죄 쪽으로 나가기가 좀 쉽죠. 범죄. 왜냐하면 상관은 원래 불법이에요. 불법. 원래 불법인데 상관하고 정관하고 결합하면 불법을 못 저질러요. 왜냐하면 정관은 불법을 안 하잖아요. 원래 정관은 원래 나라잖아요. 나라 그 자체. 나라는 법인데 아무리 상관이 불법이라고 해도 상관하고 정관이 합하고 있으면 불법을 안 해요. 그러니까 공무원인 거죠. 그런데 이 상관하고 편관이 결합을 해버리면 불법을 해요. 그래서 범죄 쪽으로 나가요. 범죄 쪽. 공무원이 아니면 반대죠. 나쁜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쁜 쪽으로 나가기 쉬운 거예요. 그런데 정관하고 식신은 결합하면 오히려 좋은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솔선수범하는 사장님. 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또 검찰 수사관을 진짜 이 검찰 쪽 공무원을, 검찰 쪽이 아니라 경찰이라도 하다못해 경찰이라도 했어야 되는 사주인데, 경찰 하려면 하죠. 식신으로 그냥. 경찰이라도 하려면 제대로 된 경찰이든 검찰이든 공무원을 하려면 수운이, 재성운이 이 여자를 보살펴야 되는데 재성운이 보살피진 못하기 때문에 재성이 약하니까 공직에 머무르지 못한 거고, 이 초반에 이미 재성운이 들어왔다면 아마 공직에 진출을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에 나온다 하더라도 재성이 약하니까 좋은 직장을 가지지 못해요. 좋은 직장, 안정된 자리를 갖추지 못하고 이 회사 저 회사 떠돌면서 영업을 뛸 거라, 그런 뜻이에요. 이 식신 가지고. 그 다음에 이 식신이 연주에 있으니까 집안의 기둥이잖아요. 그러면 남편은 어떻겠어요? 남편 당연히 남편이 힘을 못 쓰겠죠. 이 여자 앞에서는 기를 피고 살지는 못하겠죠. 집안의 기둥이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분은 남편 사주를 보지 않아도 남편이 그냥 놀기 쉽겠구나, 변변하게 어떻게 좋은 직장 가지기 어렵고 노는 일이 많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여자분 사주 보고. 여자가 집안의 기둥이니까 남편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여자 사주만 보고도 남편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차는 남편이니까 나와서 벌어야 되는데, 직장이 재성운이 안 좋으니까 어디 좋은 자리에서 일하기도 어렵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몸만 바쁜 거예요. 몸만. 이 여자분 지금 이제 이 검사실에서 일한다고 그러는데 무지 바쁘게 뛰어다닐 거예요. 한가하게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는 사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안타까운 사주예요. 좋은 사주가 아니에요. 결코 안타까운 거예요. 비록 검사실에서 일한다고 하지만 좀 안 된 거죠. 힘들게 살아가는, 보기와는 다르게 속은 많이 힘든 그런 인생인 거예요. 그나마 37세에 정인운이 올라오니까 어느 정도 이때는 이제 버티면 이때는 좀 정규직 전환이라든지 좀 좋은 운이 오고 좋아진다라는 거죠. 네. 궁금하신 거 아니면 또 다른 질문이라도.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정관이, 이 여자는 지금 시간이 정관이고 시주도 정관이고, 이러면 관운 좋아가지고
아, 남편 짤이 이거 뭐 뚜렷한 거 아니냐, 남편 잘 나가겠네, 아, 좋은 남편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니에요. 요거에 관해서 내가 확실히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여자 사주에 보통 정관이 이렇게 있잖아요. 어디든 상관없어요. 정관이 뭐 어디든 상관없어요. 정관, 뭐 정관, 아, 여기 뭐 정관이 없어도 되고요. 뭐 아무데나 뭐 정관, 그리고 정관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아, 이러면 아, 관운도 좋고, 이거는 뭐 관운인데 여자에게는 남자, 뭐 이래서 여자지만 아, 남편 자리가 뚜렷하다, 뭐 이런 거 아니냐, 이래서 남편 복 있다, 뭐 천만의 말씀 아니에요. 여자의 사주의 정관이 천간에 떠 있으면 이거는 내가 가장이란 뜻이에요. 내가 가장, 집안에 내가 가장이란 뜻이에요. 가장. 식신은 좀 의미가 달라요. 정관과 식신, 물론 이제 식신도 뭐 뿌리가 다 있어야 돼요. 식신도 있어야 되고 정관도 있어야 되고, 차이점은 정관이면 내가 가장이고, 이거는 뭐냐면 나의 명의, 집안에 일어나는 집이든 뭐 집을 대표하든 내가 내 명의를 쓴다라는 뜻이에요. 내 명의. 이건 남편 아니에요. 이건 남편 아니에요. 보통 사주학에서 아, 이건 남편 아니냐, 그래서 남편 좋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데, 그런 경우는 드물어요. 아주 드물고, 대부분은 내가 가장이고 집도 4명이, 차도 4명이, 집안에 있는 거 집에 부동산도 4명이, 결국은 내가 가장이라는 의미가 훨씬 많아요. 이 식신은 기둥, 이거는 가장과는 관계없어요. 아니, 명의와는 관계없어요. 식신은 명의와는 관계없어요. 내 명의가, 집도 내 남편 이름으로 돼 있고 부동산도 내 남편 이름으로 돼 있어요. 그래도 여자가 식신이 이렇게 연주에 있잖아요. 그러면 집안의 기둥이에요. 어쨌든 명의와는 상관없이. 그 다음에 정관이 천간에 있고, 만약 식신이 없다, 그럼 나는 기둥이 아니어도 집안에 있는 거 다 내 명이에요. 남편 힘 못 써요. 어쨌든. 그래서 천간의 정관과 식신이 있으면 어쨌든 집안의 남편은 힘을 못 써요. 힘을 못 써요. 이런 경우가 훨씬 많아요. 남편이 힘을 못 쓴다. 그래서 이 여자분은 집안의 남편이 시원찮은 거예요. 시원찮아요. 이 여자는 남편이 시원찮아요. 이 여자 사주만 봐도 남편이 시원찮다 하는 거 알 수 있어요. 직업도 변변치 않고, 아니요, 뿌리가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어요. 그런데 있으면 더 확실하죠. 확실하게 시원찮죠. 확실하게, 왜냐면 확실하게 내가 더 가장이니까. 그만큼 남편은 더 시원찮은 거죠. 뿌리가 있는 게 더 심각한 거죠. 뿌리가 없으면 그나마 조금 낫죠. 그래서 이 여자분은 남편이 시원찮은 거예요. 그럼 남편 시원찮으면 바람 필 수 있나요? 바람 피울 수 있죠. 얼마든지. 남편이 시원찮은데, 물론 남편이 시원찮아도 바람을 안 피우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 또 요런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시에 정관이 있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시원찮아도 내가 남편을 그래도 위해줘야지 하는 측은지심이 있어요. 이렇게 정관이, 시주에 천간, 지장간 천간과 지지에 시주에 다 있으면 시원찮은 남편이라도 그냥 끼고 살아요. 게다가 내가 기둥이니까 시원찮은 남편 내가 끼고 살자, 평상시 이런 마음 먹어요. 그렇다고 바람 안 피는 거 아니에요. 운이 들어오면 잠깐 바람 피워요.
그러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현찮은 남편 내가 끼고 살자. 올해 같은데 올해 이제 편관이 들어왔잖아요. 바람 살짝 피울 수 있어요. 뭐 한두 달 잠깐 만나서 바람 피우고, 그래도 그때 뿐이고, 그래도 현찮은 남편 내가 그냥 끼고 살자, 이제 이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자를 이렇게 다른 남자가 딱 보면, 야, 저 여자 좀 탐나는데, 예를 들어서 외모가 이쁘고 몸매도 괜찮고 그러면 저기 꼬셔볼까. 그런데 이렇게 시 쪽에 정관이 이렇게 있잖아요. 시주가 정관이잖아요. 그러면 마음을 쉽게 안 줘요. 이런 여자 이렇게 쉽게 꼬시려고 해도 남편 잘 안 버려요. 이렇게 있으면. 근데 현찮은 남편이라도 내가 끼고 있어야지, 버리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성격이 굉장히 좋아요. 이런 사람들이. 성격이 좋은 게 아니라 아무튼 남편 좀 의리가 있다고나 할까? 좀 그런 거예요. 의리가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현찮아도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좀 의리 있는 여자예요. 이 여자 아주 의리로 뭉친 여자, 아주 의리심이 많아요. 예. 지조나 의리 이런 게 굉장히 강한 여자이고, 그 다음에 이 정관이 있으면, 이렇게 천간의 정관이 있으면 어디에 있든 도덕적이에요. 불법을 저지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봤을 때 뭐 남 부끄러운 일 이런 거 못해요. 천간의 정관이 있으면. 이건 남자나 여자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바람 피우고 뭐 이렇게 쪽팔리는 일, 남 부끄러운 일 이런 거 뭐 잘 못해요. 근데 항상 그러냐? 아니에요. 남 모르게 보안만 잘 유지해주면 살짝 바람 피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여자를 어떻게 꼬셔보겠다 그러면 아주 은밀하게 보안 잘 유지해, 비밀 절대 안 새나가게 해줄게, 살짝 마음만 좀 줘봐, 이러면 잠깐 이렇게 만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쉽지가 않아요. 네. 예, 또 궁금한 거. 그래서 아까 저기 뭐 차선책, 만약에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아까 차선책을 물어보셨었죠? 차선의 직업. 차선의 직업은 딱히 있지가 않아요. 그냥 어쨌든 영업사원일 뿐인 거고, 운에 따라서 이제 그때 이제 달라지겠죠. 만약에 이제 37세 정화대운에서는 정화에 의해서 음식점이나 이 불을 다루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장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음식점 같은 거를 요 화대운에서 할 수 있죠. 음식점, 뭐 빵집 같은 거, 화대운 동안은. 네, 녹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딱히 차선책이라고 할 만한 거는 이제 보이지가 않고, 운에 따라서 그때 이제 잘 맞는 일을 골라야 되겠죠. 그래서 37세부터는 뭐 빵집 같은 거 이런 걸 좀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아니에요. 꼭 겁재가 있어야 다 장사하느냐? 아니에요. 그런 거는 아니에요. 잠깐 설명을 하죠. 보통 이제 대부분 장사가 많은데, 이제 직장 다니지 않으면 다 장사잖아요. 직장 다니지 않으면 다 장사인데, 근데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겁재가 천간에 있으면, 이게 뿌리가 있으면, 이게 뿌리가 있고 없고 하고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내가 돈을 많이 보고 만진다고 하는데, 그럼 장사꾼들은 다 현찰박치기 아니에요? 그래서 장사하려면 다 겁재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꼭 그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현찰을 당장 융통하지 않는 이 겁재라는 거는 뭐냐면 돈을 쓰다예요. 돈을 쓰다. 돈을 쓰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빵집을 한다. 빵집을 하면 매일같이 이제 빵을 판매하면 내가 돈을 받을 거 아니에요. 빵값을. 근데 내가 빵값으로 받은 돈을 내가 다른 물건을 사느라고 바로 써버리느냐? 아니잖아요. 일단 현금 출납기계에 들어간다든지 통장에 들어간다든지 뭐 이러겠죠. 내가 그 받은 돈을 다시 내가 또 융통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런 장사들도 있잖아요. 그런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간에 이렇게 겁재가 있어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돈에 대한 융통 자체가 많아요. 회전, 돈의 회전. 돈의 회전을 말하는 거예요. 돈의 회전. 정확히 말하면 돈의 회전. 돈이 얼마나 잘 돌아가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라고 해가지고 반드시 돈이 회전 장사 잘 되는 장사만 있지는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외상을 준다든지 아니면 월말 결산, 그러니까 월말에 정산한다든지 이렇게 이런 장사들도 많잖아요. 뭐 동네에서 슈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장사를 하는 게 음식점이라든지 꼭 현찰 박치기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겁재가 꼭 천간에 없어도 장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장사들은 내가 돈의 회전이 빠르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돈의 회전이 빠른 일을 하려면 천간에 겁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천간에 겁재가 있으면 이익에 민감해요. 이익에 민감. 근데 장사라는 게 다 이익에 민감하지만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익에 민감하다는 거는 뭐냐면 이 겁재의 이익에 민감한 건 뭐냐면 눈앞의 이익을 말해요. 눈앞의 이익. 겁재는 눈앞의 이익이에요. 왜 그러냐면 겁재가 배신인데 배신이라는 건 눈앞의 이익 때문에 배신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얘를 스카우트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야 A야, 너 지금 있는 회사에 설계도 가지고 우리 회사로 와. 그러면 10년 후에 사장 시켜줄게. 10년 후에. 그러면 배신 때리고 갈까요? A가? 10년 후에 사장 시켜준다는데? 안 갈 거예요. 10년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10년 그 사이에 내가 뭐 암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고. 배신 안 해요. 배신이라는 건 눈앞에 A야, 너 그 회사 설계도 가지고 우리 회사로 와. 그러면 오자마자 사장이 아니고 너 저기 사장 바로 밑에 전무시켜줄게. 내일 설계도 갖고 오면 너 바로 전무시켜줄게. 이러면 눈앞에 내일 당장 내가 전무가 된다는데 배신하죠. 그래서 이 배신이라는 건 눈앞의 이익을 보고 하는 거지. 10년 후 예를 들어서 내가 땅을 사는데 도시계획 정보가 있어가지고 내가 땅을 사야 돼. 근데 도시계획에 내가 1년 후에
도시계획에 들어가지 땅값이 더블이 돼. 그러면 사죠. 근데 도시계획이 10년 후에 아니 20년 후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뭐 바뀐대. 20년 후면 나와서 땅 사겠어요? 안 하죠. 이 배신이라는 건 눈앞의 이익을 보고 하는 거예요. 겁재. 그래서 겁재가 현찰을 의미하고 배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겁재가 말하는 눈앞의 이익이라는 건, 그래서 눈앞의 이익이 바로 돈인 거고 이게 현찰인 거고, 그래서 배신을 때리는 거고, 돈이나 현찰 때문에 눈앞의 이익을 보고 배신을 때린다는 거고. 그래서 겁재운이 들어오면 여기에 어디에 겁재가 들어와도 바로 눈앞의 이익에 일이 생겨요. 그래서 겁재가 들어오면 이렇게 천간에 겁재가 들어오잖아요. 운에. 그러면 이건 눈앞의 이익이라는 거예요. 눈앞의 이익. 정확한 의미가. 10년 후의 이익. 이거 아니에요. 눈앞의 이익 때문에 내가 얘의 마음이 쏠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배신도 할 수 있고 현찰도 만질 수 있고 그렇다 하는 거예요. 지지 겁재도 마찬가지죠. 겁재. 이거는 행동. 지지 자체가 행동이잖아요. 그럼 지지의 겁재가 이렇게 많다. 그러면 이 사람의 행동은 눈앞의 이익을 쫓는다 그런 뜻이에요. 눈앞의 이익을, 장기적인 이익을 쫓는 게 아니라 눈앞의 이익, 이런 걸 쫓는다는 거예요. 지지 겁재 있는 사람 무서운 사람이에요. 지지에 겁재 있는 사람들 무서워요. 어떻게 해서 무섭냐면, 살인청부업자가, A가 살인청부예요. B를 죽이러 C의 청부를 받고, 야 A야 너 가서 B 죽여 이랬어요. 1억 줄게. 근데 A가 B한테 와가지고, 야 너 죽어줘야겠다. 왜냐하면 내가 너 죽이면 1억을 받게 되어 있거든. 그랬더니 B가, 야 내가 2억 줄게. C 죽여줄래? 그러면 A는 바로 변심을 해서 죽여요. 이런 사람이 누구냐? 겁재. 얼마나 무서워요. 네, 겁재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겁재 가진 사람하고는 장기간의 계획을 세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대사를 도모할 수가 없어요. 이 대사를 도모하다. 대사도모. 대사면 눈앞의 일이 아니고 먼 일일 거 아니에요. 먼 일. 큰 일일수록 멀 거 아니에요. 근데 겁재가 있는 사람하고는 대사를 도모할 수가 없죠. 이 사람들은 눈앞에 일에 좌지우지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사를 도모하기가 조금 어렵죠. 그 다음에 겁재는 얘가 또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돌변. 겁재는 배신이라고 그랬잖아요. 배신. 배신이 10년 걸쳐가지고 배신하는 경우 있어요? 배신하는데 10년 걸린다. 10년에 걸쳐서 내가 조금씩 내가 너를 완전히 등 돌리는데 10년 걸릴게. 오늘 하루 지나갔어. 이틀 지나갔어. 이런 식으로 배신하는 경우가 있나요? 없죠. 배신이라는 건 어느 날 갑자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겁재가 들어오면 어느 날 갑자기 일이 터져요. 겁재가 들어오면. 이게 그래서 돌변이라는 거예요. 돌변. 이 겁재하고 정관이 딱 들어오잖아요. 겁재가 정관을 만나든 뭐를 만나든 뭐 편재를 만나든 뭐 정인을 만나든 뭘 만나든 겁재하고 만나면 갑자기 이런 게 생겨요. 갑자기
갑자기. 그래서 겁재는 갑자기예요, 갑자기. 왜냐하면 돌변이, 천천히 변하는 건 돌변이 아니잖아요. 갑자기 변하는 게 돌변이잖아요. 그래서 겁재가 운에 들어오면 뭐 할 일이 갑자기 생겨요. 갑자기. 외국을 간다. 그럼 편관운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외국 가려면. 근데 겁재하고 들어오면 갑자기 외국 가요. 예정 없이. 예정하지 않다가. 외국 갈 일이 없었는데 갑자기 외국을 가고. 예를 들어서 편재하고 같이 들어왔다. 겁재하고. 그러면 갑자기 이사 가요. 갑자기 땅이 팔리기도 하고. 갑자기 땅 살 일이 들어오기도 하고. 생각지도 않았던. 이렇게 겁재가 들어오면 예정에 없듯이 갑자기 이제 일이 나요. 네. 죽음이라는 게 서서히 죽나요? 아니면 갑자기 죽나요? 야, 나 조금씩 죽어가. 야, 친구야, 나 지금 조금씩 죽고 있거든? 하루에 100분의 1씩 죽어간다? 그러면, 100일이면 다 죽겠지? 이러고 죽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죽겠죠, 죽는 거. 그래서, 겁재가 죽음을 죽을 때 많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어느 날 갑자기 오기 때문에. 특히 사고 같은 거. 사고로 죽는다든지, 뭐, 세월호 사건이든, 뭐, 죽는 일, 저번에 헬리콥터 떨어져서 5명 죽고, 어느 날 갑자기. 다 겁재예요, 겁재. 어느 날 갑자기. 천천히가 아니에요. 예고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겁재의 또 다른, 중요한 의미이죠. 그래서 일단 운에서 겁재가 보였다. 그럼 얘 갑자기 뭐 하겠구나.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보면 겁재 운과 관련해서 한번 볼게요. 이 여자분은 겁재가 이거는 이제 지난 얘기니까 별로 의미는 없고요. 이제 42세부터 이제 겁재 운이죠. 요 겁재 운이 오면 어느 날 갑자기가 적용이 돼요. 갑자기 돌변을 해요. 그래서 멀쩡하게 다니던 직장을 어느 날 갑자기 때려쳐. 직원들이 깜짝 놀라죠. 제 예고 없이 갑자기 그만두네. 왜 갑자기 사표를 쓰지? 이런 식으로 겁재운이 들어오면 갑자기 사람이 바뀌어요. 돌변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이제 그 직장에 계속 있게 되면 이제 37세를 안정적으로 좋은 시기를 보내다가 42세부터 갑자기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나 딴 거 해야 돼. 이러기 쉽다는 거예요. 이 여자분. 그래서 직장을 그만둔다 그러면 이제 42세부터 이제 그만두면은 직업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겁재가 들어오면 돌변한다고 그랬잖아요. 직업이 갑자기 바뀌어요. 선생님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장사를 하고 겁재운이 들어올 때 그렇게 돼요. 예를 들어서 또 장사를 하던 사람이 갑자기 직장을 들어가고, 농사를 짓던 사람이 갑자기 장사한다 그러고, 장사한다 하는 사람이 갑자기 시골에 저는 시골 가서 농사 짓는다 그러고, 겁재가 들어오면 갑자기 사람이 확 바뀌어요. 갑자기. 겁재 대운 중에 겁재 해가 들어오면 확 돌변하는 거죠. 사람이 확 달라지죠. 나머지 운이 뭐냐, 그 운으로 확 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럼 왜 변하느냐, 겁재 대운에 왜 갑자기 확 변하느냐.
겁재운에는 갑자기 돌변을 해요. 갑자기 이제 직업을 바꾸고 돌변을 한다고 그랬죠. 갑자기 돌변. 왜 돌변하느냐? 돈 때문에. 돈 때문에요. 겁재운에는 갑자기 돌변하는데 이유는 돈 때문에. 겁재가 돈이니까. 돈이 급해서 돈에 대한 수요가 일어나가지고 돈 때문에 직업을 바꾸고 돈 때문에 하던 일 바꾸고 사랑도 바꾸고 남자도 바꿔요. 겁재가 들어왔을 때 정관이 들어오죠. 정관이 들어오면 남자도 바꿔요. 갑자기 돈 때문에. 그래서 여자가 겁재대운에 결혼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운에서 겁재운에서 결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겁재 때 결혼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겁재 때. 이 경우가 상당히 위험해요. 이때 결혼하면 돈 때문에 결혼했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돈 보고, 돈 많은 남자 보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이때 결혼은. 하여튼 겁재운에 들어오면 뭐 판단 기준이 다 뭐의 판단 기준은 전부 겁재가 돼버려요. 겁재운에서는. 판단의 기준이 돈이에요. 그래서 결혼했다 그러면 돈 보고 결혼하다. 남자가 돈이 많아서. 또 남자가 바뀐다 그러면 돈 많은 남자로 바꿨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돈 많은 남자인 줄 알고. 그런데 남자가 알고 보니까 빈털털이었어. 그런 얘기 많잖아요. 속아서 결혼하는 경우. 여자들 잘 속잖아요. 남자 돈 많다고 그러면 그냥 혹하잖아요. 여자들. 왜 그러냐면 여자들 돈 좋아하잖아요. 남자보다 더 돈에 약한 게 여잔데. 그래서 돈에 많이 속아요. 여자들이. 그래서 돈 보고 혹했다가 알고 보니까 빈털털이 빚쟁이하고 결혼했어요. 겁재대운. 예를 들어서 30세에 겁재가 들어와가지고 겁재대운이 30에서 34세까지겠죠. 근데 31세에 결혼을 했다. 그런데 돈 보고 결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남자가 빈털털이고 오히려 빚쟁이더라. 이 남은 세월을 어떻게 했느냐. 겁재운인데 뛰쳐나가요. 돈 때문에. 그래서 겁재대운이 겁재대운에 결혼한다 그러면 상당히 안 좋아요. 안 좋은 경우가 태반이에요. 속아서 결혼해가지고 이혼하고 나가는 경우 많아요. 아주. 여자들 겁재대운에서 결혼하면 말려야 돼요. 너 확실해? 남자 재산 확실하게 조사했어? 물어봐야 돼요. 대충 조사해가지고는 속아가지고 결혼해가지고 뛰쳐나와요. 이혼해요. 공인된 재벌이 아니면 말려야 돼요. 겁재대운에 결혼한다고 그러면. 아주 위험한 결혼이에요. 겁재대운이. 그러니까 이제 그랬으면 이제 부인이 이제 부자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돈이 좀 있는 줄 알고 돈에 혹했다 그런 뜻이에요. 부인이. 그 말은 부인이 가난했다는 뜻이에요. 결혼할 무렵에. 그래서 돈 때문에 뭐 굳이 뭐 나쁘게 표현할 것까지는 없지만 돈 없어가지고 돈 모으고 결혼했다는 게 다 나쁜 거 아니에요. 절대 나쁘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건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인지상정인 거예요. 그 돈 없어서 돈 보고 결혼했다고 그런 여자 나쁘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다 그래요. 다. 이건 인지상정.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이기 때문에 나쁘다고 하면 안 되고요. 그런 거고, 그렇게 결혼할 때는 여자는 가난했다는 뜻이에요. 돈에 쩔쩔매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네, 하여튼 그래요. 네, 또 궁금하신 거. 겁재는 공부할 게 알아야 될 게 사실 굉장히 많아요, 겁재가. 지난번에 왜 이제 프리한 사주 하나 있었잖아요, 여자분. 이제 근데 그 여자분이 이제 겁재가 많은 사주였었죠, 그 여자분이. 근데 이제 본인은 이제 잘 믿기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한 50세 정도 살면은 아, 내 인생에 이랬구나. 그때 가서 느끼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육친에 대해서 깊이가 있어질수록 다 추측하는 거예요. 추측. 근데 이 추측이 다 맞잖아요. 추측. 굳이 운을 보지 않아도 전부 추측만으로 아, 그랬겠구나 하라고 다 추측하잖아요, 제가 지금. 근데 이게 다 맞는다는 거예요. 사주가 이제 이 깊이 이해를 할수록 굳이 운을 보지 않아도 추측만으로도 아, 이렇게 살고 있었겠구나. 그리고 이 사람은 이런 상태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여자분의 상태가 사주 보고, 아, 남편이 좀 현찮겠구나. 그리고 집안에서 가장이고, 뭐, 하여튼 뭐, 이렇게 추측만으로도 다 이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굳이, 뭐, 해운을 보고, 뭐, 대운을 보고, 이런 거 안 봐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게시판에 질문을 하시고요. 또 프리할 거 있어도 게시판에 올려주시고요. 예. 네. 그러면 좋은 아침 되시고요. 예, 안녕히 들어가세요.